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한국사 1-5 고려의 사회와 사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려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의 모습이랑은 사뭇 다른데요. 과연 고려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신분 구성입니다. 고려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인은 다시 지배층인 정호와 피지배층인 양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층인 정호는 다시 문무양반과 중류층으로 나뉘는데요. 이 정호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정호란 쉽게 말해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인데요. 이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받아 수행했고요. 직역의 대가로 토지인 전정을 지급받았습니다. 여기서의 토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호 중 고위 관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무양반인데요. 문반은 무신을, 무반은 일반적으로 군대, 장군을 말합니다. 이들은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특권을 누리며 성장했는데요. 고려 초 호족을 시작으로 문벌, 무신집권기의 무신, 그리고 원간석기 때의 권문세족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류층은 일반적으로 하급 관리를 뜻하고요.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서리와 궁중신무를 담당하는 남반, 그리고 직업군인인 군반과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향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향리는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과 속현, 향부곡소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지배세력이었죠. 이러한 향리의 우두머리를 호장이라고 불렀는데요. 호장과 부호장은 향리를 통솔하고 실무행정을 총괄했으며 지방군을 통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향리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지배층인 정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직역과 전정은 기본적으로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양민은 평민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양민은 다시 군현에 거주하는 군현민과 향부곡소에 거주하는 향부곡소 주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현민의 대다수가 일반 농민들이고요. 고려의 일반 농민을 뜻하는 말은 백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정하면 조선시대에 소나 돼지를 잡던 사람들을 떠올리는데요. 고려의 백정은 다릅니다. 고려의 백정이 일반 농민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암튼 이 백정을 비롯한 군현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이러한 세금에는 조세와 공납, 역이 있고요. 조세는 토지세, 공납은 특산물, 역은 노동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군현민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과거를 보긴 힘들었겠죠? 한편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 주민들은 같은 양민이면서도 차별을 받았는데요. 이 향부곡소에서 향과 부곡은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고요. 소는 수공업을 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세금도 일반 백성보다 많이 내야 했습니다. 또 승려가 될 수도 없었고요. 과거에도 응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일반 군현민과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제한이 좀 많죠? 그래도 이들의 신분이 양민이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천인인데요. 이 천인의 대다수는 노비입니다. 이 시대의 노비들은 안타깝게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와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으며 역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노비는 국가 소속의 노비로 다시 이병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 역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솔거노비는 주인 집에 같이 사는 노비고요. 외거노비는 따로 사는 노비를 말합니다. 이 외거노비들은 따로 거주하는 대신 국가나 주인에게 신공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 역시 엄격한 신분사회였는데요. 그래도 고려의 신분제는 신라의 골품제에 비하면 훨씬 개방적이었으며 제한적으로나마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백정의 경우 과거를 통해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었고요. 중류층인 향리 역시 과거를 통해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며 군공을 세운 사람들이 무관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노비 역시 재산을 모아 양민으로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요. 큰 공을 세워 양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려의 신분제도는 보다 개방적이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의민이 있습니다. 이의민은 노비의 신분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독보적인 인물인데요. 정중부에 난 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장군으로 승진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처럼 고려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회였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고려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고려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회였습니다. 고려의 지역민들은 촌에 소속돼 있었고요. 지방을 다스리는 향리는 군현의 운영을 주도하는 등 권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편 고려는 지역 간 차별이 심했는데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지 소개해드렸었죠. 하지만 이러한 향부곡소도 공을 세운 경우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가능했고요. 반란 등의 문제를 일으킨 일반 군현이 향부곡소로 강등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차별이 존재하던 고려는 본관제를 엄격하게 시행했는데요. 본관제란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표기하게 한 제도였습니다. 한편 지역민들의 공동체 조직으로 향도가 있었는데요. 이 향도는 고려 초 매양 활동을 하는 불교 신앙 조직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매양이란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일종의 종교의식인데요. 향도는 이후 매양뿐 아니라 마을의 행사를 주관하는 마을 공동체로 변화합니다. 한편 고려에는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시책이 있었는데요. 흉년에 빈민을 구제해주는 의창과 물가 안정을 위한 상평창, 그리고 일종의 병원으로 동서대비원이 있고요. 빈민 구제기관으로 제이보가 있는데요. 이 제이보에서는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제했습니다. 또 고려는 조세 수치의 한도를 지정했고요. 농번기에는 자벽을 면제시켜주는가 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조세와 부역을 감면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의 가족제도인데요. 고려의 가족 내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아들, 딸 상관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올렸으며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또 재산 상속 역시 균분 상속이었고요. 딸이 부모의 제사를 모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서의 혜택 역시 사위나 외손자들에게도 해당이 됐고요. 여성의 재가 역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확실히 고려의 가족제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수평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편 고려는 다른 이민족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오픈마인드의 나라였는데요. 거란이나 여진, 발해의 주민들을 받아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직이나 토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사회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고려의 유교입니다. 고려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였는데요. 건국 초 태조 때부터 유교의 민본 사상을 중시했으며 광종 때 들어서는 과거제를 실시해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 마침내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받아들여지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데요. 이렇게 건국 초에 발달한 고려의 유학은 고려 중기에 들어오면서 지배층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안양이 원으로부터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성리학은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었죠. 이 시기 활동한 대표적인 성리학자에는 이재현이 있는데요. 이재현은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리학을 연구했고요. 이후 이색과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성리학은 더욱 발달했습니다. 한편 고려에는 유학교육을 위한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었는데요. 개경에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국자감과 향교는 모두 국가주도의 관학이었는데요. 고려 중기부터는 과거에 합격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지면서 사학이 더 성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명문 사립학교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된 건데요. 이때 전국에 유명한 12개의 사립학교를 사학 12도라고 부릅니다. 이 중 최충의 구제학당은 단연 최고였는데요. 이렇게 점점 사학이 성행하자 국가에서는 관학진흥책으로 국자감의 장학재단인 양영고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수용되면서 국자감의 명칭이 성균관으로 변경되고요. 이 성균관이 조선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학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에는 많은 역사서가 편찬됐는데요. 초기에 쓰여진 왕조실록이나 칠대실록은 현존하지 않고요. 문벌이 지배층이던 고려 중기 굉장히 유명한 역사서가 하나 있죠.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쓰여졌는데요.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과 효 등 유교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역사서를 서술해 왕권 강화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기전체 방식으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러한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후 무신정병과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자주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 대표적인 역사서로는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이규보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을 통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고요. 이를 통해 민족의 강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 중요한 역사서로 일련의 삼국유사가 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삼국유사는 불교를 중심으로 쓰여졌으며 삼국의 시조 이야기 등 여러 설화가 수록되어 있고요. 역대 시조들의 신비한 탄생설화를 통해 고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삼국유사에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로는 이승유의 제왕홍기도 있습니다. 한편 고려 말에는 성리학이 발달하며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한 역사서가 쓰였는데요. 이러한 역사서로는 이재연의 사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고려의 불교에 대해 살펴볼까요? 고려는 명실상부 불교의 나라인데요. 왕실의 지원으로 불교가 크게 융성해 많은 사찰이 건립됐고요. 고려 초에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간회가 개최됐으며 과거 시험에 승과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승려의 지위도 왕족이나 귀족으로 상당히 높았고요. 국사와 왕사를 두어 승려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의 종파인 교종과 선종 간의 분열이 심각해지자 이러한 불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불교의 통합에 앞장선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각국사 의천인데요. 중요합니다.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요. 해동 천태종을 창시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불교의 교리와 지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교관겸수를 강조하는데요. 의천의 키워드 해동 천태종과 교관겸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려 전기에 의천이 있다면 고려 후기에는 진울이 있는데요. 무신집권기에 활동했던 보조국사 진울 역시 완전 중요합니다. 진울은 선종과 교종의 일치를 강조하며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을 주장한 인물입니다. 고려의 불교는 의천의 사망 이후 다시 종파 간의 대립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문벌과 결탁한 교종의 폐단이 극심해집니다. 이에 진울은 정예결사를 조직해 참선 수행과 교리 공부를 모두 중시하고요.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펼칩니다. 진울은 특히 정예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선종이 중심이 된 교종통합입니다. 그럼 진울 역시 키워드로 정리해볼까요? 진울의 키워드 선교통합, 정예결사, 정예쌍수, 도노점수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년결사를 조직한 요새라는 승려도 있는데요. 그는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참회와 연불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또 혜심은 유교와 불교는 일치한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는데요. 그의 이러한 주장은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신집권기까지 활발하게 이어진 불교의 통합과 개혁운동은 원간섭기에 들어서며 약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권문세족과 왕실의 후원을 등에 업은 불교는 점차 세속화되고 폐단도 극심해집니다. 한편 이 시기 왕실과 권문세족들에 의해 화려한 불화가 유행하는데요. 대표적인 불화로는 수월관음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간섭기에는 새로운 불교인 임재종이 수용됐는데요. 임재종은 선종의 종파 중 하나였고요. 이와 관련된 승려로는 보우와 혜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발달했던 고려에서는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대장경이 조판됐는데요. 여기에는 외세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내자는 염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장경으로는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있는데요. 거란의 침입 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몽골의 침입 때 불타 소실됐고요. 이후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중요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팔만대장경은 정말 정밀하고 아름다운 목판 인쇄술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팔만대장경은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편 불교의 나라 고려에는 불교와 관련한 불교 예술품도 많은데요. 고려 정기에는 불상이, 고려 후기에는 불화가 제작되고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 불교 사원이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또 석탑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고려의 유교와 불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고려의 토착신앙과 도교, 풍수지리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게요. 고려는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과 고려의 시조인 태조왕건을 신격화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토착신앙이 형성됐습니다. 고려 왕실은 이와 관련해 팔간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팔간회는 본래 불교의식 중 하나였지만 하늘의 신령 등 토속신에게 드리는 제사 등과 결합해 국가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기원했던 도교 역시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로 근간을 이어갔지만 일관된 교리체계나 교단을 성립하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지리설은 고려를 건국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인데요. 이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결국 실패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남경으로 향하는데요. 숙종이 건설한 남경이 바로 한양입니다. 이러한 남경에 대한 관심은 결국 고려 말 새로운 사회 건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과연 고려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 조선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 사회와 사상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만만치가 않죠?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교과서 복습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쌤 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